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2차 미북 정상회담 기대감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작성한 트위터 글에서 북한과 관련해 그동안 이룬 성과를 열거하며 조만간 열릴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한다며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문제에 관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가짜 뉴스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1차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게 별로 없다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만 잘못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모두 잃기만 했던 40년 뒤 또 큰 전쟁이 일어날 직전 15개월간 많은 관계가 구축됐고 인질과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월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3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의지를 계속 다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처음부터 비핵화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단계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핵실험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비핵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한 강 장관은 전 세계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포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를 위한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 답방이 잘 준비되려면 성공적인 협상이 준비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2019년이 비핵화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양국은 구체적인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선박의 해상 흔적을 또다시 발견했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8일 북한 선박인 안산 1호가 동중국해에서 선적이 불분명한 소형 선박과 환적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환적 행위가 발견된 곳은 중국 상하이 남쪽 400km 지점으로 두 선박이 나란히 서서 호스로 기름 등을 옮기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환적은 해상에서 몰래 물품을 옮겨 실는 것을 말하는데 유엔 안보리는 북한 선박의 해상 환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관련국에 통보했습니다. 일본은 2017년부터 북한의 해상 환적을 감시해왔는데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북한의 환적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월에서 5월까지 모두 89차례에 걸쳐 해상 환적을 했습니다.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전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를 국가 수반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이 나라 과도 정부의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두로 정부는 미국과의 국교를 단절하겠다며
미국 외교관들에게 72시간 이내에 베네수엘라를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반정부 시위를 이끄는 과이도 국회의장은 자신이 과도 정부의 대통령이라고 선언하며 마두로 정권 퇴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3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만나 시리아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터키와 러시아 정상은 이 자리에서 시리아 북동부에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안전지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터키와 러시아 사이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의지를 계속 확약하고 있다며 2차 정상회담에서의 상당한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중국과의 협력 사안으로 제시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미국의 지원단체들의 대북 물품 지원에 미 재무부와 상무부의 허가가 추가로 필요해 실제 물품이 북한에 도착하기까지 길게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북부 지방에는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계속 확약하고 있다며 2차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큰 만족을 표시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월 말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3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계속해서 확약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처음부터 비핵화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단계는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 실험을 중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핵실험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진정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며 많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폼페오 장관은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화상을 통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추가로 진전이 이루어졌다면서 2월 말에는 비핵화와 관련해 또 다른 좋은 이정표가 생길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미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의 워싱턴 방문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만족을 표시하고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실무적 준비에 대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전달받았으며 훌륭한 친서에 큰 만족을 표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 큰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갖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함께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이후 나온 북한의 첫 반응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이행 조치를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동결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1990년대 페리 프로세스를 참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조 윌슨 공화당 하원 의원은 미북 양측이 2차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 중인 실무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긴 4가지 항목을 각각 어떻게 실행할지 이행 조치를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군사위원이자 의회 코리아 코커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윌슨 의원은 23일 VOA 기자와 만나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담긴 4가지 항목 모두 매우 긍정적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 등 모두 4개 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윌슨 의원은 각 항목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2차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미군 유해 공동 발굴과 유해 송환에 어떻게 계속 협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북핵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조치가 담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ontinue helping with identification of MIAs and working together. 이어 북한이 이전부터 감춰온 비밀 핵미사일 시설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실무회담에서 모두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이자 민주당 하원 진보적 의원 모임인 진보 코커스 공동의장인 로칸나 의원은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윌리엄 페리 당시 국방장관이 제안한 페리 프로세스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y need to look at the framework that George Shultz and Bill Perry have laid out for 페리 프로세스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그리고 이에 대한 검증을 대가로 미국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평화를 위한 합리적인 체계를 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경우 미국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상응 조치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조정관 자격으로 북핵 문제를 담당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조치에 대해 단계적 보상과 체제 보장 내용의 페리 프로세스를 제안했었습니다. 여기에는 거부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었습니다. 마이크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 의원은 실무회담보다 2차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직접 대면에 무게를 뒀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이자 중앙정보국 CIA 소관의 상임위인 정보위원인 코너웨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협상가라면서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이미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어떤 합의를 하든 이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합의를 돕추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관이라면서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고 북한 주민들을 자유화시켜 한국인들이 한국전 이후 성취한 자유 아래 번영해왔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번영하도록 하는 것이 모두의 최고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면 북한 주민들이 매일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번영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차 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엘리엇 엥겔 민주당 의원입니다. Well, I'm concerned about the whole process. Because I'm not satisfied with 엥겔 위원장은 2차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 중인 실무회담에서 어떤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총체적인 과정이 우려된다면서 한반도 핵무기 폐기라는 미국이 보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김정은의 반응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별로 포기하는 것도 없이 그 대가로 김정은이 바라고 있는 관심과 주목을 주게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매우 강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가정보국이 4년 만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중국과의 협력 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북한 핵개발 감시 등을 미국 정보기관 활동의 성공 사례로 꼽았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공격과 계속되는 핵미사일 기술 추구는 중국과 미국의 공통된 우려로 양국 간 협력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국가정보국은 22일 공개한 국가정보전략 보고서에서 미중 간 공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북핵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 현대화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토적, 경제적 우위 추구를 우려사항으로 간주하면서도 북한의 공격과 핵탄도미사일 기술 추구는 양국 간 협력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상호 관심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론은 그동안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듭 강조되어 왔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VOA에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건 중국이 이전 수준의 대북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Chinese, Russians and others are not continuing to put the kind of pressure on North Korea that they did before. And also the South Korea. 미북 양자 대화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참여 기회를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에서 최우선 의제로 삼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직접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 had put North Korea at the very top of its agenda with the United States. That changed once President Trump engaged directly. 미얀 연합훈련 중단, 더 나아가 미얀 동맹 약화를 꾀하는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보다 북한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의 미 첨단 기술 정보 탈취와 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 등으로 마찰을 겪는 두 나라가 북핵 문제에 얼만큼 효과적으로 협력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 will continue to be significant areas of friction in the relationship. And that goes to issues relating to China's stealing.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해온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중국을 포함한 다자 협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스웨덴에서 진행된 미북 협의에 한국이 참여한 것은 북한이 종종 다른 말을 하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북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도 차후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it reflects the concern that sometimes the North Koreans say different things to the South Koreans. So it's better that they, 한편 보고서는 미국 정보기관 활동의 성공 사례로 북한 핵무기 개발 감시를 꼽았습니다. 여기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감시, 2014년 격추된 말레이시아 항공 MH17 여객기 조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으로 중국의 군 현대화와 함께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등 전통적 적국들이 글로벌 경제 변화 등 바뀌는 국제 환경 상황을 이용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NI의 국가정보전략 보고서는 4년마다 발행되며 미국 내 정보기관의 업무 방향과 위협 순위 등을 제시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제재 면제 승인 사실이 확인됐던 대북 인도주의 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과 퍼스트 스텝스의 구체적인 지원 물품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병원 건립을 위한 대형 자재부터 손톱깎이와 같은 일상용품 수천 개의 반입이 허가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CFK와 퍼스트 스텝스의 대북 제재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서한과 함께 승인 품목 목록을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21일 이들 두 개 단체에 대한 제재 면제 사실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서한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CFK는 지난해 12월 27일에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캐나다의 비정부 기구인 퍼스트 스텝스의 신청은 캐나다 정부를 통해 지난해 10월 31일과 11월 2일에 이뤄졌습니다. CFK의 경우 승인까지 약 3주가 소요돼 최종 허가를 받는데 2달가량 걸렸던 유니세프나 유진벨 등 다른 인도주의 단체들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반입이 허가된 물품 목록에는 CFK가 진행 중인 총 4개의 프로젝트와 함께 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품목과 수량 정보, 구매처 등이 자세하게 명시됐습니다. 이들 프로젝트들에는 수질 정화 장치가 달린 물통과 손톱깎이가 포함된 위생과 의료용품 세트, 온실과 트랙터 운송, 실험실 건축자재와 가구, 장비와 같은 이름이 붙었습니다. 물통과 관련된 프로젝트에는 4갤론짜리 물통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질 정화 장치 등 모두 4,000개가 필요 물품으로 표기됐고, 손톱깎이가 명시된 프로젝트에는 위생용 세트 8,900개와 의료용품 세트 1,994개가 포함됐습니다. 이들 세트에는 손톱깎이가 각각 1개씩 들어있다고 CFK 측은 밝혔습니다. 온실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경우 20m 길이의 온실 조립 자재 20개와 트랙터 21대와 관련 부품, 타이어 등이 포함됐고, 건축 프로젝트에는 전기와 천장, 배관, 바닥 등 공사에 필요한 220개의 품목, 수천 개 물품들이 일일이 기재됐습니다. 아울러 건축 프로젝트는 황해남도 제2간염 진단실험실에서 대부분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립결핵표준실험실과 간염표준실험실, 개성간염병원 실험실 등에도 관련 자재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CFK는 현재 자신들이 돕고 있는 의료시설 34개의 이름을 나열하고, 이 중 평양과 황해북도, 개성 등에 위치한 18개 시설은 CFK가 설치한 상수도에 대한 추후 수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FK의 품목들은 대부분 미국산이었으며 일부는 중국에서 조달된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구매된 물품의 경우 미국의 항구에서 출발해 중국 다이랜을 거쳐 남포항으로 반입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국산 물품은 단둥, 신의주, 평양 순서로 운송이 이뤄진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물품의 거래 대금은 미국 사업자에겐 크레딧 카드를 통해 결제되고 중국의 업체에는 송금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자금 이체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만 CFK는 이날 공개된 품목들의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퍼스트 스텝스는 단 1개 품목만을 목록에 올렸습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두유를 담을 수 있는 20리터짜리 스테인리스 캔 총 300개를 구매해 중국 원저우에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단둥을 거쳐 기차를 통해 북한의 서포역에 도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3-4차례 이뤄지는 두유 생산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CFK와 마찬가지로 해당 스테인리스 캔의 가격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8월 6일 발표한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각 지원단체들이 누구에게 어떤 물품을 제공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량 정보와 날짜, 경로, 이동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 그리고 이들을 거치는 시간 등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물품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한편, 물품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또한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CFK와 퍼스트 스텝스 모두 이런 기준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해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이뤄진 면제 2건을 포함해 총 6건에 대한 대북 인도주의 제재 면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15건의 인도주의와 관련한 면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어 실제 제재 면제 조치는 6건보다 더 많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 물품 반입 허가를 받은 미국의 지원단체들은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의 허가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북한에 물품을 보내려면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된다는 설명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 지원 면제를 승인하더라도 미국 지원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미국의 인도주의 기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이 출처인 물품은 재무부의 해외 자산통제실 오펙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른 나라가 출처인 물품은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BIS의 허가를 얻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속한 단체는 북한에 보낼 정수통 세트, 위생용품통에 포함된 금속재 손톱깎이, 온실용품, 소형 트랙터와 부품, 간염치료 병원 실험실 보수자재, 결핵 실험실 기자재 등에 대해 유엔 제재 면제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무부 산업안보국으로부터 몇몇 품목에 대한 승인을 얻었지만 현재 허가를 기다리는 일부 품목은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비정부 기구의 경우 1년 가까이 기다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북 제재 면제와 관련해 복잡한 규정이 많다며 구호 활동이 계속되려면 조정돼야 할 사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설령 승인이 떨어지더라도 해당 물품값을 지불하기 위해 돈을 송금할 수 있을지, 공급자가 지원단체에 물건을 판매할지, 배송과 인도 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질지 또한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지원단체의 제재 면제를 승인하며 관련 기관들은 위원회가 승인한 면제 시한을 준수하고 각국의 법과 규정, 금융과 상업거래에 대한 면허 요건 등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 면제는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싱가포르의 핵안보 전문가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비확산과 지역안보, 해상 부문에서 북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싱가포르 국적자인 이본 유를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전문가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17일 작성해 22일 공개된 안보리 서한에서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본 유를 비확산과 지역안보, 해상 분야의 전문가로 소개했습니다. 이로써 전문가 패널은 미국과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등 7개 나라에서 온 전문가들에 더해 싱가포르 국적자가 합류하면서 8인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싱가포르인이 전문가 패널로 활동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013년 남아프리카 국적의 닐 와츠를 해상 교통 분야 전문가로 패널에 합류시킨 바 있습니다. 와츠는 지난해 4월 구테우스 사무총장에 의해 3개월 임기로 재임명된 뒤 7월 9일부로 활동이 중단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임명된 이본 유는 와츠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본 유는 미 하버드 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벨퍼 센터를 졸업했으며 벨퍼 센터의 핵 관련 연구 조직인 MTA 프로젝트와 미래 외교 프로젝트 등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된 조직으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2월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고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해 1년에 2차례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발표됐어야 하는 중간 보고서는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을 압박해 내용을 수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4개월째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9월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자신들의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를 감춰달라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중간 보고서 공개를 막겠다고 위협했다며 이에 대한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패널이 여기에 동의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보고서의 내용을 문제 삼으며 공개를 막았다가 내용 수정 후 이를 해제했는데 미국은 수정 전 원본대로 공개해야 한다며 보고서 공개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항공교통 분야 전문가인 영국의 휴 그리피스가 패널의 업무를 총괄하는 조정관을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출신 전문가인 스테파니 클레인 알브란트는 금융과 경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은 외교부 출신의 윤종권 전 군축 비확산 담당관을 비확산과 조달 무역 분야 전문가로 파견했습니다. 그 밖에 핵 문제를 담당하는 일본 전문가와 미사일 담당 프랑스 전문가, 세관과 수출 분야의 러시아 전문가, 대량 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담당하는 중국 전문가 등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고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3일 북한 주민들, 특히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in the countryside, the people are facing
the worst conditions for the making their living.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 소위원회가 개최한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지방에 사는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최악의 여건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배급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 주민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며 종종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북한 당국은 노예노동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주민들을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일반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모든 상황이 결합해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남북 화해와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y fear being sent to those political prison camps because of minor offenses. 북한 주민들은 사소한 범죄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016년 취임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에 손을 내밀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퀸타나 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과의 관여를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오는 5월로 예정된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uring this year, 2019, in May, the North Korea authorities will have to face the second cycle of the Universal Periodical Review in Geneva. 올해 5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차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는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권고안을 수용하고 인권 개선을 약속하는지 유엔과 회원국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설명입니다. UPR 보편적 정례 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인권 상황을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에 1차 심사, 2014년에 2차 심사를 받은 북한은 오는 5월 9일에 3차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한 대북 제재가 일반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sanctions regime which targets the whole economy of the country somehow affects ordinary citizens and that's why 북한 경제 전체를 겨냥한 대북 제재가 일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일반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도적 지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의 피에르 안토니오 판제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한반도 상황이 유럽연합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Unlike other players such as China, the United States, Russia, Japan or South Korea, the EU does not have direct stakes in regional. 유럽연합은 중국과 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과는 달리 영내안보와 경제 관계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판제리 위원장은 유럽연합이 이 같은 입장 때문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입주 건물 앞 거리 이름을 오토 원비어 길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원비어 씨를 추모하고 북한 독재 정권을 규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북한 대표부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과 면한 뉴욕 맨하튼의 한 거리를 오토 원비어 길로 이름 짓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 소속인 조셉 보렐리 뉴욕시 의원은 1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렐리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오토 원비어 길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절대 독재자와 독재 정권에 의해 꺾인 한 인생을 기억하기를 바란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의 고통과 오토 원비어의 비극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어떤 변화를 불러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렐리 의원이 오토 원비어 길이라는 표지판을 세우려는 곳은 뉴욕시 맨하튼 44번가와 43번가가 만나는 곳으로 북한 대표부 사무실 바로 앞입니다. 또 뉴욕 유엔 본부와는 한 블록 떨어진 곳입니다. 보렐리 의원은 전 세계에서 온 외교관들이 매일 이곳을 지날 때마다 원비어의 죽음과 북한 독재 정권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에는 과거에도 해외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상징적인 인물의 이름을 거리 이름으로 명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1989년에는 중국 민주화 운동인 천안문 사태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뉴욕 주재 중국 영사관이 소재한 맨하튼 42번가 거리 이름을 천안문 광장 코너로 명명했습니다. 앞서 1984년에는 당시 소련 연방 출신의 반체제 핵물리학자인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와 인권운동가인 그의 아내 엘레나 보너를 기념하기 위해 러시아 유엔 대표부 사무실이 있는 67가 거리 이름을 사하로프 보너 코너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51명으로 구성된 시의회 검토와 표결을 거친 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서명해야 공식 발효됩니다. 유엔 북한 대표부는 18일 오토 원비어길 조례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만 답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갱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3,400톤을 반입했다고 유엔에 보고했는데 중국이 공급한 양을 더하면 한 해 허용치의 70%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에 공식 반입된 정제유가 4만 톤을 넘겼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2일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3,37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다며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3만 8천 톤이던 대북 정제유 반입량은 4만 1천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18일 지난해 11월과 12월치 대북 정제유 공급량에 대한 보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아직 12월치 공급량을 보고하지 않아 2018년 북한에 공식으로 반입된 정제유 총량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5를 통해 1년 동안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 상한선을 50만 배럴, 약 6만에서 6만 5천 톤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북 반입량은 63 내지 69% 수준으로 이후 러시아의 12월 공급량이 추가되면 7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체 허용치를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공식 보고된 정제유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실제 북한에 반입된 양은 훨씬 더 많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와 언론 모두 이견을 정치화하거나 과장하지 말고 국익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과거사와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 등으로 지난 수십 년간 관계에 많은 굴곡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해상 레이더 공방 등 크고 작은 논란이 더해지면서 두 나라 정부는 물론 국민 감정 모두 최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니온 게자이 신문은 이번 주 보도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비호감이 61%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82%인 북한, 76%를 보인 중국보다는 낮았지만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러시아보다 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 겁니다. 한일 해상 레이더 갈등에 관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선 아베 정부의 대응에 85%가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시즈오카 히얼립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오쿠조노 히데키 준 교수는 양국 정부가 소통하기 힘들 정도로 신뢰가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상호 간의 신뢰감이 이제 완전히 결여돼 있는 상태가 돼버려 가지고
예전 같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그 물 밑에서 서로 그 협의를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수면 아래서 수면하에서 뭐 문제를 서로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가 있을 만큼 그런 신뢰감이 이제 없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권당인 자민당의 강경파뿐 아니라 야당과 국민들 사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의심하는 반한 감정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 내 반일 감정은 일본 내 반한 감정보다 더 강한 분위기입니다. 최근 한국 내 한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정부가 강제징용과 레이더 사안에 대해 일본에 더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 45.6%를 포함해 대응 지지 응답이 83.2%에 달했습니다. 라종일 전 주일 한국 대사는 실무선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두 나라 모두 고위층부터 정치적으로 나오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또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또 사법적인 문제로까지 가버리는 게 유감이군요. 지금이라도 양쪽에서 좀 그 지혜를 발휘하기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신각수 전 주일 한국 대사는 이 사안이 지난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합니다. 2012년부터 악화된 한일 관계가 2015년 말 이제 위안부 합의가 되면서 조금 반짝 좋아지려다가 2016년 말에 또 부산에 위안부 상 세우면서 완전 또 깨졌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더 내리막길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국민 감정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한국도 일본이 없고 일본도 한국이 없어요. 내 말은 경시에 상호 경시, 상호 무시. 이렇게 되니까 한일 관계를 잘해보겠다는 그 마음과 자세가 양쪽에 별로 없어요. 이런 내리막길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고 한국 정부가 이를 존중한다고 밝힌 뒤 일본이 반발하면서 더 악화됐습니다. 일본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05년 징용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노무현 정부의 입장과 박근혜 정부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도 다 뒤집고 있다며 외교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삼권 분립된 나라로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관여할 수 없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남기정 교수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한국이 근데 2015년 합의를 파기한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겠다,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한 반응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게 행정부의 입장일 거고, 그거를 전제로 한 다음에 양국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라고 하는 숙제가 남아있어서 그 숙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은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사법부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 또 그것도 이제 헌법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을 존중을 하면서 내린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오히려 그걸 문제 삼는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베 정부가 국제법을 주장하려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존중해 2차 세계대전 전범이 합세된 신사참배부터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제법 전문가들은 영사관계와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국가 간의 조약은 국내법 등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면 한국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안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면 두 나라 모두 신뢰가 무너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회복 불능 사태로 악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문제는 두 나라가 이런 최악의 관계 악화로 동북아와 국제사회에서 주도할 수 있는 여러 국가 이익과 협력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신각수 전 대사는 두 나라의 관계 악화로 경제와 안보, 대북 사안에 대해 잃는 게 너무 많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거에 중간재 만드는 거에 상당 부분의 부품, 소재, 장치는 일본에서 들여옵니다. 이게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일본도 손해죠. 한국도 손해죠. 그렇지만 그 입는 피해가 우리보다 적을 거예요. 게다가 한일 간의 협력을 통해 하지 못하는 기회비용,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의 한국 가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 미국 우선주의로 대북 협상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안전을 확약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일 간의 입장이 미국의 입장하고 한국, 미국의 입장 일본보다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ICBM 플러스 동결만 해도 되죠.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서 FFVD를 지금 하는 거지. 스몰 딜로 끝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지금. 트럼프의 저거로 봐서는. 아메리칸 인터레스트 포스트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국하고 일본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한일 간에 협력을 해야죠. 일본의 오쿠조노 교수도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할 분야가 산더미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해상 레이더 문제도 과거 같으면 미국 정부가 적극 중재해 해결했겠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더욱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옛날 미국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미국이 예를 들면은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일 양국의 그 양해를 얻어서 뭔가 미국이 한다거나 그렇게 뭐 한다기보다는 미국이 그야말로 아메리카 파스트로 미국 제일주의로 움직이는 나라가 이제는 뭐 돼버렸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국익하고 위반되는 그런 행동을 미국이 취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미중 무역 문제는 마찬가지고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순수하게 동맹국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일이 미국을 어떻게 설득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이거는 안전보장면뿐만 아니라 그 경제 문제도 그렇고 미국이 아시아에 계속 관심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협력으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고 봐요, 저는. 한국이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국제법을 쉽게 무시하고 이웃나라를 겁박하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가 협력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쿠조노 교수는 두 나라 정부가 관계 악화를 조속히 막아야 한다며 과거 강제징용에 관여했던 일본 기업들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받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이 민간 재단을 만들어 이 사안을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남기정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합의에 대해 새로운 버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만일에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국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이 그거를 한일 간에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건으로 일본이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거에 따른 일본의 어떤 책임, 즉 법적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일본이 해왔던 여러 가지 조치들로서 이게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양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깨끗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법리적으로는. 라종일 전 대사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의 의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는 한편 일본도 합의 뒤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과거의 행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중의원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의원은 24일 VOA에 두 나라 정부가 먼저 이견이나 갈등을 과장하거나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not exaggerate or politicize the difference or conflict. 나카가와 의원은 양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 인권은 물론 유교 문화 등 공유하는 게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은 과거의 과오를 절대 부인하지 말아야 하며 한국인들도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며 나간다면 미래의 한일 관계는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